했으면 별표야. 근데 풀이랑 채점까지 마무리 안 해오는 상황이면 이건 심각한 거다. 심각해요. 이러면 선생님이 못 가르칩니다. 못 가르쳐. 왜 못 가르치냐? 선생님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맞는 키가 아니야. 이게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되거든. 난 요만큼 할 테니 너흰 이만큼 해와라. 근데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면 이 공부법은 효과가 매우 나쁩니다. 나쁜 공부법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정말로 고맙겠다. 여기까지 잔소리는 그만. 자, 35쪽 봅니다. 같이 해볼 만한 문제. 35쪽. 있어? 5번? 5번 전까지는 괜찮아. 5번 한번 볼까? 자, 대각선 길이가 7루트 6인 정사각형. 외우세요, 이제는. 정사각형 대각선이지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죠. 그죠? 특수각에 대한 건 좀 외우세요.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삼각형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반쪽에 놓은 거. 여기가 60도짜리. 어떻게 된다고?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 피타고라스 요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두 도형은 기본이다. 그랬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두 가지로 다 해결됩니다. 확대, 빡. 확인해보자.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죠. 그쵸? 정삼각형이랑 공유하고 있는 편이 AD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지만 이쪽 삼각형으로 보는 게 낫겠지. 이게 어떻게 돼? 1대 루트 2. 그러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길이비니까.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7 루트 3 되겠다. 이해됐어? 루트 6 나누기 루트 2잖아요. 그죠? 이건 이해됩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삼각형이네. 그럼 여기도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얘를 어디로 생각해? 얘로 생각해야 돼. 1대 2대 루트 3.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높이 h를 구하라고 했지요. 여기가 7 루트 3이고요. 맞습니까? 비례식을 써도 되고 비례식이 바로 이해가 되면 비율로 바로 곱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비례식을 써보자. 어떻게 쓰면 되는지. 7 루트 3 대 h는 몇 대 몇? 몇 대 몇? 2 대 루트 3. 그러므로 이 h는 곱하면 21. h는 2분의 21. 연결 가능? 특수각에 대한 피타고라스는 고3까지 갑니다. 이거 고등학교 내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식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까지 계속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저 특수각이 나오면 그냥 계속 피타고라스가 도형으로 쓰인다. 진짜 온갖 단원에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라. 오케이? 까다로웠어? 괜찮아? 그렸어? 외우셔야 돼. 이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특수각 피타고라스 개념입니다. 한번 해볼까? 아니야, 됐어.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56쪽인가요? 56쪽은 질문. 다 해결됐습니까? 훌륭합니다. 57쪽입니다. 15번 봅니다. 11.43의 값을 구하라.
그런데 여기서 쓸만한 값이 있어요? 추적을 잘해야 돼. 제곱근표에서. 이게 제곱근표라면 요게 앞자리 수고 여기 뒤에 마지막 소수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봐봐. 100분의 11, 1143 이렇게 되죠.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여기서 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갖다 쓸 수 있는 값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분모 100은 됐고요. 1143을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 일단 3제곱 나오죠. 일단 9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9, 1은 9, 24. 2, 9, 18, 6, 7. 127이네요. 오케이? 127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소인수분해의 기본 원리를 따져보면 우리가 소인수분해할 때, 즉 약수를 찾을 때 제곱근 이하의 약수가 발견되는가만 찾아보면 돼. 소수로서. 오케이? 그건 이해되니? 원래 약수를 추적할 때 두 수의 곱을 찾잖아. 기본적으로 약수를 고민할 때. 그때 작은 수와 큰 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작은 수는 무조건 제곱근보다 작습니다. 그럼 127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어디까지 나눠보면 돼? 2, 3, 5, 7. 사실 11이 121이니까 됐고요. 2, 3, 5, 7의 배수인지만 보면 돼. 이것도 이해됐어? 얘가 추가적인 약수가 있는가를 판단할 때 2, 3, 5, 7까지만 확인해도 돼. 127이 숫자 커 보여도. 왜? 제곱근 이하에서만 약수 판별하면 되니까. 그것도 진짜 이해되니?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 36이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이렇게 추적하잖니, 그치? 그러다가 6 곱하기 6에서 끝나죠. 이것도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작은 쪽수, 이쪽을 큰 쪽수라고 판단을 해보면 작은 쪽수의 제일 큰 수는 제곱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곱근 이하에서만 판별해보면 돼. 그러면 제곱근보다 작은 약수와 제곱근보다 큰 약수의 곱으로 얘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127이 추가적인 약수가 있는지를 볼 때는 2, 3, 5, 7만 보면 되는데 2, 3, 5는 배수 판별법이 있어. 계산해보지 않아도 배수 판정이 됩니다. 2의 배수 아니죠. 3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닙니다. 7의 배수인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로만 나눠보면 된다고. 126이 7의 배수야. 왜? 144, 14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127은 뭐다? 소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쓸 거 없죠? 그럼 얘는 100분의 9 곱하기 127이라고 쓰면 돼. 왜? 어쨌든 얘는 루트를 씌우면 제곱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10분의 3 루트 127. 이해됐을까? 그런데 내보내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제곱근 표를 쓸 거 아니니? 그러면 3만 내보내고 100분의 127로 만들어야 3루트 1.27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제곱수를 다 꺼내면 이렇게 되는데 다 꺼내지 말고 100을 남겨놓은 이유는 제곱근표를 써야 되기 때문인 거야. 그럼 127 얘가 필요했던 거지. 오케이? 이 판단도 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3. 이제 127 곱하기 3 하면 되죠. 36에 381.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뭐 먼저 해봐야 돼?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루트 11.43을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얘가 루트 100분의 1143인데 이 분자에 있는 1143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 루트 100분의 3의 제곱 곱하기 127이라고 쓰면 그냥 이게 소인수 분해인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제곱근표를 쓰려면 3만 꺼내고 이렇게 처리해야 1.27을 갖다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수의 구조를 파악하라.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소인수 분해가 짱이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끝. 그러니까 제곱근표를 이용한다 함이 실제로 제곱근표에 딱 하고 나와 있는 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넘어갑니다. 1.2 제곱근 활용. 페이지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45쪽입니다. 45쪽. 다 커버돼요? 6번. 뭐야 이거? 정수와 소수 부분.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무리수의 정수, 소수 부분. 이거 개념입니다. 꼭 쓰셔야 돼요. 우선 무리수 x는 그냥 1번 부등식을 쓴다. 부등식을 써야 된다. 그랬을 때 x는 1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의 값으로 찾아내는 경우 어디를 정수 부분이라고 해? 앞에 있는 걸 정수 부분이라고 해. 이해됐을까? 그러면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그때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 x-n. 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소수 부분은 어때야 돼? 소수 부분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무리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리수들이 확 늘어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악 종류가 늘어납니다. 그때 새로운 무리수를 배울 때마다 의외로 정수 부분이 아닌 소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조금 더 수학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수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리수이냐 무리수이냐는 어느 부분이 갈라? 소수점 아래가 가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무리수의 특징 또는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소수점 아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거기에서 그 수만의 특징, 그 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리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파악할 때 정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소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인다. 정수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소수 부분도 꼭 아셔야 된다.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쓴다. 뭐 일도 아니죠. 그냥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트 2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어떻게 됩니까? 2라고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 빼면 그냥 정수와 소수 부분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야. 잘 봐. 이게 1.414 이렇게 되거든? 1. 얼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앞에를 읽어버리는 거야. 제일 나쁜 짓.
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랑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1.414지. 그지? 정수 부분 얼마야? 얘를 마이너스 1.414,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얼마라고 생각해도 돼. 너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처음 배우는 것 같아? 선생님이 무리수 정수 부분 전에 개념 때 설명할 때 여기 되게 조심하라 그랬어. 이 짓 하지 말라 그랬어, 이 짓. 음수일 때 헷갈린다고. 뭘로 하라 그랬지? 반드시 부등식. 자신을 넘지 않는 정수를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 아니면 음수에서는 얘를 넘지 않으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정수, 첫 번째 정수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이걸 활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음수일 때 조심하자.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얘를 써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이걸 쓰면 틀려.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이게 소수 부분인 거야. 얘랑 더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거든. 뭐라고? 원래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무리수들이 제일 먼저 실수를 많이 하는 요소다. 이게 1번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 찾아드리는 거야. 2번이 무리수는 무리수야. 루트가 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무리수인데 이런 거야. 2 루트 5 같은 거야.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2 루트 5를 루트 5에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 이거 2.236 뭐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2. 얼마라고까지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2인 건 알겠어. 그리고 루트 5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이 루트 5는 너의 2배라고 생각해서 그냥 4라고 써버리는 거지. 지멋대로. 맞아? 맞아? 아니야. 왜 그러냐면 루트 5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알겠어. 그러니까 요 2거든. 그러면 2 루트 5를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잖아? 이 부등식이 틀린 건 아니야. 이 부등식이 틀린 부등식은 아닌데 정수와 소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부등식 입장에서는 잘못 쓴 거야. 이 부등식이 오류가 아니라 잘못된 녀석을 가져온 거지. 그치? 반드시 정수, 소수 부분 구분하려면 이 양쪽에 들어갈 정수가 얼마 차이 나야 돼? 1 차이 나는 정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1 차이 납니까? 하기 때문에 루트 밖에 있는 이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안으로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루트 7의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2겠지? 어려워? 괜찮아? 루트 4랑 루트 9 사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7 입장에서는 정수 부분이 2야. 그러면 2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4가 될까? 5가 돼버리잖아. 이해됐을까? 그래서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루트 곱해진 유리수를 어떻게 알아? 유리수는 루트 어떻게? 안으로
두 번째 n 플러스 1 차이 나는 두 정수, 오케이? 1 차이 나는 정수를 이용한 부등식을 표현해라. 3. 그때 앞쪽에 해당되는 이 정수가 정수 부분이다. 그리고 소수 부분은 생각해봐. 이 정수 부분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원래 무리수보다는 작거나 같지요. 그치? 요게 더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걸 뺐으니 어때? 음수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소수 부분 알파는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구한다. 참고로 이 소수 부분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만 한다. 오케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할 점. 여기서 쉽게 근사값을 이용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 있어요. 주의, 근사값 이용. 이게 무슨 말이야? 근사값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일까? 그건 아닌데 근사값을 잘못 써버려서 틀리는 경우가 원체 많으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하, 근사값을 이용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요 원리에 틀어지지 않도록 쓰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정리하세요. 이건 쓰셔야 돼 한번 개념. 찍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2번 무리수 말고 다음 이제 나오는 다른 종류의 무리수에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야? 됐어? 자 보자. 그러면 루트 6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루트 6 어떻게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죠.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1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죠. 고로 정수 부분 얼마? 소수 부분은 루트 6 마이너스 2. 원래 무리수에서 앞에 있는 정수 부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해서 여기서 이거 빼라는 거예요. 5 마이너스 루트 6이죠. 5번. 됐는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근사값을 이용하는 건 주의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해볼게. 이렇게는 해도 돼.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뭔가 곱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무리수는 굉장히 단순한 무리수야. 그러니까 루트 6이 약 2점 얼마인 건 알겠으니 루트 6에다가 1을 더하면 3점 얼마인 건 알겠어.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통통으로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가능? 넘어갑니다. 46쪽. 해마라. A가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가능? 근데 루트 32는 4 루트 2야. 그러면 너를 A로 나타내세요. 그럼 중간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얘가 해줘야 돼. 루트 2 부분을 처리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응? 이상한데? 아, 루트 32의 소수 부분. 쏘리. 루트 32의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정수 부분 5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2 마이너스 5네요. 루트 32가 4 루트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다가 요걸 대입해 줘야겠지. 4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괜찮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9번이지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사실은. 아, 아. 자, 우선은 두 가지 패턴을 봐야 되는데 각각의 소수 부분을 A, B라고 하라 그랬어. 그런데 자, 봐봐. 여기가 조건 영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질문 영역이란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둘 다 먼저 읽어야 돼요. 먼저 A를 구하려고 하지 마. A, B를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마. 뭘 해야 될지를 관계를 파악해야 될 문제야. 그치? 직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문제를 처음부터까지 딱 읽었을 때 한 번에 딱 떨어지면 직관적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직관적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땐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정리하고 뭘 갖다 쓸 건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다. 뭘 물어보고 있죠? 절대값 1-a 마이너스 절대값 b-1인데 a든 b든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아. 소수 부분은. 맞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A나 B나 다 1보다 작습니다. 얘는 양수겠죠. 여기서는 이게 전체가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나와야 되므로 물어보는 건 뭐니?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물어봤다는 거야. 이해됐냐? 확실해? 아, 내가 구할 건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3루트 5부터 갑니다. 3루트 5. 이 상태로 정소수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루트 45네. 그쵸? 그래서 정수 부분 얼마? 소수 부분은 3 루트 5 마이너스 6. 이게 A지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루트 5. 4 마이너스 루트 5. 원칙대로 가볼 거고요. 제 근사값을 이용해 볼 거예요. 원칙대로 가면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가능? 불가능? 됐어? 그러면 4 마이너스 루트 5면 다 4를 더해야겠죠. 1, 2. 정수 부분 얼마? 정수 부분 얼마? 1. 그러므로 이제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1 빼야 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뭐가 돼?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A, B를 먼저 다 구해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루트 5 더하기 6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5 해서 9 마이너스 4 루트 5
요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해되었느냐?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보면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을 보면 당연한 건데 각 단계가 해결해야 될 게 모두 다 있었던 거야. 하나씩 보자. 1번. 물어보는 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구나. 정리하기에 판단이 어렵지 않았던 건 뭐냐? A와 B가 나타내는 값이 모두 1보다는 작음으로 절대값 안에서 1을 빼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먼저 정리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방금 전에 무리수의 정수와 소수 부분 개념 해드렸잖아요. 거기 선생님 뭐라 그랬어? 루트 바깥에 있는 건 집어넣어서 생각하라. 두 번째,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근사값 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부등식을 이용하라. 이 얘기였던 거야. 근데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근사값도 이용해보자 라고 했지. 그러면 자, 팁이야, 팁. 팁이라고. 4 마이너스 루트 5는 루트 5가 2점 얼마죠? 그럼 4에서 2점 얼마를 빼면 얘는 얼마겠냐? 1점 얼마겠지? 여기까지 계산 가능? 불가능? 가능? 아, 좋아. 그러면 정수 부분 1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이것도 가능? 오케이.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지면 근사값을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쌤이 오케이. 정리되었느냐? 100%. 이번 중간고사 100%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단골이야, 단골. 시험 기준으로 단골 문제. 근거리 통신망이 없기는 왜 없어? 오. 얘는 뭐야? 어? 참. 한번 와이파이를 정리를 해야겠구만. 너 옆에 안 건드렸잖아, 그지? 일부러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책상 끼워놓은 거거든? 하도 건드려가지고. 거기 앉는 사람들이 자꾸 랜선을 건드리더라고. 오케이. 자, 9번 말고 10번은 괜찮습니까? 10번 괜찮아요? 한번 볼까? 자, 봐봐. 정수 부분이 5인수죠? 그럼 루트 25부터 루트 얼마까지? 35까지지. A는 몇 개인가요? 25부터 35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어? 포함되지 않는 24까지를 전체에서 빼면 된다 그랬지. 35에서 24를 빼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나와. 11개. 끝. 문제 해설에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야. 한번 들어보고. 이건 여기다가 쓰세요. 페이지가 51쪽.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거 51쪽에 꼭 쓰세요. 빈칸에. 알겠죠? 51쪽 빈칸에.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항등식이야. 무슨 식? 항등식은 어떤 식이지? 항등식은 뭐죠? 이런 식. 항등식은 뭐야? 설명해봐. 너희가 느끼는 대로, 그냥 느낌대로만 설명해봐. 뭐에 관계없이. 문자에 뭐에? 값에 관계없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성립하는 거는 방정식이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항등식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게 항등식의 정의란 말이죠. 항등식은 어떤 애들을 항등식이 될까?
식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항등식이고요.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하게도 연산법칙에 해당됩니다. 식의 계산 결과니까 연산법칙이 의미를 하는 거고요. 식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식들이 뭐가 있니? 그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식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식들이야. 예를 들어볼까? x 더하기 x는 2x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식의 계산 결과죠. x 더하기 x라는 이게 식의 연산의 결과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쪽을 이렇게 틀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건 뭡니까? 방정식이에요. 틀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식은 방정식이 됩니다. 즉 얘를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에서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특정 값에서만 성립해요. 이건 뭐가 돼? 방정식이 된다고. 그때 그 특정한 값을 뭐라고 해?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 부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의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거꾸로도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도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항등식입니까? 방정식입니까? 아직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정해지지 않았죠. 이 앞에 다음을 정개하면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정개했다는 이야기는. 정개했어요. 정개는 뭡니까? 괄호를 풀어서 뭐 했다는 이야기야? 계산했다는 얘기야. 지금 뭘 했다는 얘기야? 식을 계산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정개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식은 이제 항등식이 된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곱셈 공식 단원이니까 항등식 개념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얘가 지금 방정식 상태인지 항등식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이런 표현들, 항등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항등식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은 말이야. 범위가 딱 정해져. 이번 시험 범위는 곱셈공식, 항등식,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야 그러면 뭐 항등식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공부를 막 했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 무의식 쪽에 항등식의 개념들을, 방식을 막 써먹게 된단 말이죠. 또는 방정식 단원을 주로 다뤘어. 그러면 주로 방정식 개념을 막 무의식적으로 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학교의 시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국의 나랑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험지를 풀어요. 전국연합이야. 3개월 간격으로 풉니다. 이 고등학생의 삶이야. 고등학생은 내가 전국 35만 명 중에 몇 등인지를 알려줘. 너네 이런 등수 싸움 해본 적 있어, 없어? 중학교도 등수 싸움 안 하잖아요. 정확한 등수가 나옵니까? 석차가? 안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이 되면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몇 등인지 뿐만 아니라 용인 전체에서 몇 등인지, 경기도에서 몇 등인지, 전국에서 몇 등인지까지 다 나와. 어느 주기로? 3개월 주기로. 사립고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달 주기로 봐버려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는 달이면 막 봐버려요. 전국연합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 이런 시험들이 이어지는데 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항등식만 다루고 방정식만 다루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왜냐? 중학교 때 학교 내신 깔짝 해봤자 단원, 대단원 몇 개 들어가니? 4개 단원 중에 중간고사 때 2개 단원 보고 기말고사 때 2개 단원 정도 봐요. 어? 같은 분량으로 단원 개수를 쪼개잖아? 고1 때 들어가는 단원의 개수가 분량으로 따졌을 때 중학교에 13개에서 14개 단원 정도가 한 학기에 들어가. 분량으로 따지면. 대략 3.5배 정도 한 학기의 분량이 늘어나. 자, 분량만 늘어나? 아니야. 난이도는 미친 듯이 치솟아. 난이도가 치솟는 이유는 뭘까? 중학교 때 안 하던 걸 하니까. 중학교 때 안 하던 거래. 뭐 해? 등수 쪼개기란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전국에 35만 명을 등수 싸움을 시켜야 돼. 그럼 시험 문제가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 등수 쪼개기가 안 되겠지. 그럼 고등학교 때는 등수를 쪼개주는 난이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불러. 들어는 봤느냐?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 시험이든 전국연합이든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져 있어. 그렇게 난이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지. 이런 시험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거야. 얘가 지금 항등식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 방정식 상태에서 다뤄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중학교 때는 이렇게 2개, 여기서 항등식 다루고 여기서 2개 방정식 다루고 끝나거든. 이해되느냐?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계속 항등식 계산을 했어? 그럼 중간고사 때 항등식 개념의 문제들을 풀어. 기말고사 때 계속 그 방정식과 함수 개념을 막 공부해. 그러면 기말고사는 방정식의 개념과 그 함수를 문제 풀어. 근데 13개에서 14단원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중간고사 때 이 안에 항등식도 들어가고 방정식도 막 싸그리 다 들어가. 왜? 단원이 7개잖아. 그렇게 된다고. 고등학교부터는.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항등식 개념, 방정식 개념을 따로 분리해도 되지만 우리가 3학년 1학기를 복습하고 난이도 올리는 순간부터 이 생각을 같이 해주면 미리미리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등식과 방정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생각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항등식은 어떤 식이야?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식 아니고 등식.
등식 중에. 오케이? 그러면 항등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보면 항등식은 식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곧 항등식이 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뭐가 있어? 연산법칙, 더하기, 곱하기, 정계한 거, 인수분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야. 뿐만 아니겠죠. 항등식이 더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식의 계산을 더 배울 거니까. 그러면 얘가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는 문제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 얘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조건이 떴어. 어허, 이제 이게 조건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만약에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다면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전개해서 뭐 한다? 직접 구한다. 그러니까 전개를 해버리자는 거죠. 2번 또 있어. 관찰해.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이 등식은 X값에 0을 넣나 1을 넣나 2를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마이너스 2를 넣나 뭘 넣어도 다 성립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지. X에 얼마 대입하면? 좌우변에 2를 대입하잖아? A, B, C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만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것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를 물어볼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얼마일까? 물론 직접 A, B, C로 구할 수도 있지만 얼마? 그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안 돼. 진짜로? 그럼 문제를 더 만들어 볼게.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얼마일까? X에 얼마 대입해? X에 2를 대입해주면 또 C만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C는 뭔데? 상수죠. 상수면 상수 곱하기 상수로도 구할 수 있죠. 또는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능? 불가능? 됐어? 그럼 전개하지 않고더라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겠어? A, B, C를 각각 구하는 거 해볼 수 있겠어? 어?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이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C는 마이너스 21인 거 확인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0이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얼마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긴 1이 있죠? 얼마야? 더해 또는 빼볼까? 어? 2네요. B가 1이죠.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B는 1이죠.
C는 마이너스 21이고 A는 마이너스 10이겠죠. 아, A는 10이겠죠. 플러스 10. A만 구할 거면 또 여기 위에서 구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항등식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범위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관련된 단원을 공부할 때는 그냥 곱셈 공식 전개한 거고 인수분해는 인수분해한 거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 구성 전체를 파악하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얘는 뭐가 있어?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문제를 쳐다보시면 접근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이런 방식의 생각을 연습하면 이렇게 생각을 연습하잖아? 고등학교 수학 올라가서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만. 항등식이란 무엇인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얘가 항등식이면 문자의 값에 여기까지 써볼까?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지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해결을 위한 적당한 값을 뭐 할 수 있다?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특정한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위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뭐든 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생각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딱히 개념에 추가할 건 아닌데 항등식에서 대부분 물어보는 건 미지수가 아니죠. 미지수의 값은 언제나 성립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개수나 미정상수를 물어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리. 추적을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의외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은요. 식을 추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보자. x제곱계수와 xy 계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x제곱계수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 추적하라. 추적하라고. 그럼 x제곱만 추적을 해. 어떻게 전개했을 때 x제곱이 나올까?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3x제곱. 그 다음 xy항이거든? 이것도 추적만 하세요. 여기만. 그럼 xy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2xy에 마이너스 15xy 해서 마이너스 13xy. 여기만 추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곱셈공식 이쪽 단어는 선생님이 꼭 같이 해야 될 문제들 제외하고는 선생님이랑 같이 안 푼 문제는 풀고 QR로 확인만 하세요. 어렵진 않은 문제만 남겨드릴게요. (3번) 문제 볼까? x4제곱과 x5제곱의 개수를 추적하라. 추적을 하려면 제곱식을 펼쳐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x4제곱 추적해보자.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러면 지금 여기 최고창 x3제곱이랑 누구 곱해야 돼? 그러면 요렇게 짝을 이루죠. 추적 가능. 자, x5제곱은 추적해봐.
그러면 짝이 3의 2와 2의 3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두 쌍밖에 없죠. 오케이? 추적 가능? 좋았습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안 봅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봐야 될까? 안 봐도 되겠죠? 해야 될까? 해보자. 다음을 전개하면 다음입니다. 할 건 없는데. (9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a제곱은 9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위아래로 이렇게 개수 비교해보면 b가 마이너스 6a고 이 값이 마이너스 4a 더하기 8 나와 있죠? 끝. 나머지는 뭐 a값, b값, c값 다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c는 a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c값 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커버하면 마무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넘어갑니다. 6번도 왠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번 어려워서는 아니고 별표 정형이라고 쓰면 됩니다. 정형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형태가 정해진 문제. 단골이란 뜻이야. 단골 문제. 이 형태 잘 봐두셔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까지가 뭐야? 합차 1-a 제곱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지? 1-a 4제곱 합차야. 다시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1-a 8제곱 8. 도미노라 그랬죠? 도미노의 1-a라는 항은 시작항이야. 이거는 꼭 중요해요. 얘가 시작이야. 그래서 도미노 방식이 된다라. 얘로 시작해서 탕탕탕탕 간단해지는. 근데 이 성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개식이고요. 8번 별표. 이거는 완벽하게 뭡니까? 도미노 문제인 거예요. 식을 잘 봐봐.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합니까? 좌변에. 시작, 트리거가 지금 없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뭘 써줘야 돼? 잠깐만. 화면이 약간 요 정도? 이 앞에 얼마가 필요해? x-y가 필요하죠? 근데 x-y 그냥 곱하면 돼, 안 돼? x-y 그냥 곱하면 돼, 안 돼? 없는 거 막 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교정 잡아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같이 곱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x-y가 얼마니까? 3이잖아, 그지? 이 값이 3이니까 3분의 1을 같이 곱해야만 전체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됐습니까? 진짜로? 혼자서 할 때도 이 생각을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1번.
이게 도미노 형태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시작할 항이 없네. 그래서 얘를 곱해주는데 없던 식을 곱해줬다는 건 전체가 틀어지잖아요. 안 틀어지게 교정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뒷단에서 뭘 봐야죠? 도미노를 보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여기까지 오면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그럼 막단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8제곱 마이너스 y 8제곱이죠. 그치? 이게 뭐만 의미하는 거야? 식의 계산만 의미하는 거지. 근데 앞에 무슨 짓 했어? 상수 3분의 1 곱했죠. 그러므로 이 식을 정리하면 3분의 1에 x 8제곱 마이너스 y 8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7번 문제의 그 형태가 변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었느냐? 근데 이게 되게 형태가 정해져 있어. 딱 이런 형태로 나와. 도미노 문제는 고생고시에서 도미노 형태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시면 돼요. 됐죠? 아닌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 고생고시 첫 단원까지만. 활용 안 들어갈 거고. 잘 마무리해 봅시다. 9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9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10번도 필요 없고요. 11번도 여러분들이 할 것 같고요. 12번은 할 것 같고요. 13번도 할 것 같아요. 14번 봅시다. 14번. 어려워서는 아닌데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막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잡힌 대로 전개해도 상관없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이 보이면 훨씬 좀 수월하게 전개가 가능할 거야. 계수 비교해봐. x 같죠? 3y랑 마이너스 3y니까 얘는 부호가 다르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부호 같죠? 그럼 어떻게 묶어야 돼? x 마이너스 2 한 덩어리로 놓고 요렇게 바라보면 뭐가 가능? 합차. 어떻게 돼요? 끝. 얘랑 같은 식. 확인됐어요? 어려워서는 아니야. 막 전개해도 답은 나오는데 이와 같이 구성을 이해하면 이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면 1, 2로 끝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지금 14번 하고 보니까 15번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될지 눈에 보이지요? 한번 보자. 다음을 전개하라고 했어. 개수 비교해봐. A 같지? C도 같고 B와 D가 부호가 서로 반대죠.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것과 다른 걸 이렇게 분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돼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됐죠. 합차죠. 너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D 제곱. 각각 전개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됐을까? 그럼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5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앞에는 제곱, 뒤에는 둘씩 곱한 거 이렇게 배치가 됐으니까 해보자. 생각해보면 제곱식이 여기서도 각각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c제곱 플러스 d제곱, 그러니까 이제 제곱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에요. 아까 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아, 그치? 미안. 여기가 A랑 C가 같고, 요렇게 돼서, A랑 C가 같고요. B, D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쵸? 둘씩 곱한 거, 2AC 마이너스 2BD. Get it? Did you get it? 이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띡 봐도 4번이네요. 보이요? 보였어요? 가능? 좋았습니다. (16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16번 밑에 추가 곱셈 공식 몇 개 써놓을 테니까 이거 외우세요. 지금 외워두면 편해요. 과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해석 개념이야. 해석 개념 뭐뭐 했지? 정수 무리수의 정수 소수 부분 구분하기 개념. 그 다음에 항등식 성질. 세 번째가 이거야. 추가 곱셈 공식. 이해됐어요? 할까 말까 조금 고민했는데 항 3개짜리 제곱. 그리고 생각법 알려드릴게요. 야, 생각법 잘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번 곱하잖아. 같은 것끼리 곱한 게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고 끝나겠죠. 근데 둘씩 곱한 게 A, B 선택할 수 있고 B, A 선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생각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녀석이 곱셈을 할 때 이룰 수 있는 짝은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 처음에 생각할 때 곱셈할 수 있는 짝이 3개짜리 곱하기 3개짜리면 총 9개의 곱셈이 나오겠죠. 이해됐을까? 그 중에 A제곱, B제곱, C제곱은 하나씩 나와. 그리고 A, B라는 항은 A, B 곱해서 나오고 B, A 곱해서 나오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A, B 2개, B, C도 2개, C, A도 2개 나와.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나왔고 요게 6개죠. 총 9개의 짝이 다 나왔죠. 외우는 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차식 할까? 말까? 이거 하나만 하기에 조금 아쉬운데. 네, 곱셈공식 변형, 이제 추가 곱셈공식 변형. 저거는 기억나죠? 이제 활용해서 나올 건데. 이거 제곱, 이거는 이제 역수합의 제곱은 활용해서 나올 거니까 빼고. 원래 하지 말까? 선생님이 추가 곱셈 공식으로 써놓고 하나만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가라고. 드르륵. 고딩 때 배울 거 조금 추가해줄까? 그럼 그때 가서 할까? 한번 눈으로 구경만 해볼래? 어렵지 않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뭐 요런 거 해. 요런 거 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해, 요런 거. 괜찮지? 뭐 요런 거 해, 요런 거. 더 있어. 안 보고 싶지? 그럼 이거에 대한 변형식도 막 있겠지. 재밌지 않겠냐? 이런 거 빼고 요거 하나만 추가합시다. 괜찮죠, 이거는? 이 밑에 거는 보는 순간 좀 움찔했죠? 예. 방금 보여드린 거 고1의 1단원에 그냥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계 계산, 그러니까 수의 계산에서는 또 미친수가 하나 나오고요. 고1에 미친수 하나. 그 다음 그냥 한 단원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와 그의 활용과 변형식이 한꺼번에 찍 들어가서 그냥 그게 한 단원이래.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 곱셈 공식 따로 인수분해 따로지. 근데 고1에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써줄게. 항등식이란 단원이 딱 들어가잖아.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시계 계산.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인수분해랑 인수정리 좀 달라. 그 다음에 일반 항등식. 이거 묶어가지고 그냥 항등식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냐? 중학교 때는 거의 이거 한 단원, 이거 한 단원이 이렇게 나뉜다고. 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소단원으로 분류되고 이걸 그냥 묶어서 항등식.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 정리나 인수중리랑 일반 항등식은 곱셈공식 인수분해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항등식인데 방금 얘기했던 곱셈공식이란 단원을 딱 들어가잖아? 방금 선생님이 쫙 추가해줬지. 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곱셈공식 플러스에 고등학교 추가 곱셈공식들이 쫙 나오거든? 그것까지 다 때려 넣어서 변형하고 활용하면 고등학교 곱셈공식이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전체 항등식이란 단원의 일부가 그만큼 분량이야. 그럼 인수분해는 어떨까? 인수분해는 막 3차식, 4차식, 5차식 인수분해가 다 들어가. 근데 이게 크게 한 단원이 아니라 찔끔 소단원인데 분량은 거의 중학교 한 단원 분량을 뛰어넘고 난이도도 확 올라가겠지. 나머지 정리는 더 미친 단원이야, 여기는.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막상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에 맞게 우리는 성장한 상태로 중학교 수학을 깊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장한 상태로 얘를 만나면 또 해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볼만 하다 하면 쉬운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에 딱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네, 고생이 좀 되네, 그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나쁜 공부 방법. 아니, 그게 아니라. 기초, 기본, 응용, 실력, 내신 기본, 그 다음에 내신 심화, 전국연합, 최상위, 최고난도. 한 과정 공부하는데 기초책 따로 보고 기본책 따로 보고 이거를 선생님이 약간 뻥친 것 같지? 고1에 1학기 수학 1을 몇 학기 공부했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몇 번 반복을 했냐? 고1 1학기를. 선생님 저는 6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6권을 봤다는 이야기야. 선생님 저는 7권을 봤습니다. 8권을 봤습니다. 막 이래. 맞아? 아니야. 정확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 현재 고1 올라간 애들 특목고 진학한 학생들 포함해서 몇 번 한 줄 알아? 딱 2번 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개념편 한번 때리고 실력편, 우리 실력편 때리고 내신 때 심화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었을 수 있어. 수업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2시간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럼 선생님의 개념편은 보통 어디 정도 빠질까? 한 요 정도 난이도 묶어서 개념편 때 쳐. 할 수 있어. 생각의 힘이 필요해. 근데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 그리고 실력편에서는 전국연합까지는 봐. 내신 때 전국연합 실전 자기 내신 때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진학한 고등학교에 맞춰서 필요시에 여기를 보태주는 거야. 이해됐을까? 오늘 선생님이 그래서 항등식을 살짝 건드려,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살짝 건드린 이유는 그렇게 생각의 힘을 끌고 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아? 그건 뻥이야. 살짝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중학교 수학이랑 비교했을 때 잘 봐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수학이랑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넘어올 때 미친 듯이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 아니죠?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한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걸 공부하러 이제 3학년 걸 공부 딱 처음 배우면 우와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근데 중학교 3학년 걸 이제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 걸 딱 들어가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힘은 2가지가 필요해. 무조건 1번이 생각의 힘이거든. 그래서 일단 생각의 힘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 뜻을, 그 깊이 있는 뜻을까지 다 파헤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2번째는 이해한 걸 갖다가 써먹어 봐야 돼. 그때는 이제 시간을 좀 갈아 넣어야지. 노력이 좀 필요하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 정도와 양이 얼마냐? 2번이면 끝낼 수 있어. 선생님이랑 지금 고등학교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했거든요. 그 선생님 동영상 리스트 보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한 12강까지인가? 12강으로 끝냈어요. 고1도 거의 12, 13강 안에 다 끝냈습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친구는 이거는 막 책을 생각해봐. 책을 한 학기 책을 6번을 돌려본다면 근데 책 한 권의 두께가 중학교 수학책의 3배, 4배 되는 책인데 중학교 책보다 거의 분량으로 3배 많은 분량의 책을 6권을 복습을 했어. 그럼 얼만큼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 오히려 생각하는 힘이 사라져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 너네가 이 곱셈을 하는데 외웠어? 안 외웠지? 근데 어떻게 곱셈을 할 수 있어? 외우지 않았는데?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죠? 똑같은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선생님이 야, 다 외워식으로 시키는 거야. 근데 생각의 힘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공리와 공준이 있다 그랬지. 수학에는 그 누구도 태클 걸지 않는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최초의 수학적 개념. 그걸 공리, 공준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정의를 내려. 얘를 얘라고 부르자. 약속을 해.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삼각형이라 부르자. 라고 삼각형을 정의 내리면 여기서부터 뭐가 튀어나와? 이제 성질이 튀어나오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1차적인 과정이야. 이런 생각의 힘을 끌고 가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생각의 힘도 좋아지는 거지. 두 번째, 사람은 언제 실력이 좋아지냐면 어려움을 겪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근육도 똑같아. 야, 니네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있지? 그래서 근육 키우는 운동 있지? 어떻게 키워? 근육을? 근육에 과부하를 걸어. 그럼 근육이 아주 살짝씩 찢어져. 그리고 그 근육이 찢어진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단단하고 커지는 거야. 이게 사실 근성장, 근육의 성장 기본 메커니즘이거든. 생각의 힘도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이걸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 이걸 잘 표현해 놓은 우리말이 있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궁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안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해볼까? 안 되는데? 저렇게 해볼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 과정이 몰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해야 되느냐? 환경을 설정하셔야 돼요.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집중하려고 해야겠죠. 옆에서 친구가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게임을 하든 막 하든 가족들이 간식을 먹든 TV를 보든 집중해야겠지만 그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를 우리는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걸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의지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지력은요, 매일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내 하루의 의지력은 아침에 풀 충전된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의지력이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풀어볼까? 내가 참다가 말하는 거야. 이거야. 참는 힘. 내가 어떤 것을 참아내는 힘이 무한하지 않아요. 이게 바닥이 나는 순간,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순간 이제 야성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은. 씨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뭐. 게임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의지력이 어디에 쓰이느냐? 어디에 쓰인다? 참는 데 다 쓰여. 참는다는 건 어떤 일에 쓰이느냐? 선택.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 에너지가 쓰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 되게 재밌다. 그 논문 보면.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논문인데. 선택을 한다는 건 내가 오늘 하얀색 옷을 입을까? 검은색 옷을 입을까? 이렇게 고르다가 이걸 고르는 거잖아? 그냥 하얀색을 입어야 되는 기회비용을 날리지. 그게 참는 거야. 흰색을 참고 검은색을 선택하는 거야. 뭐라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쓰여. 너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선택을 하게 되겠니? 일의 중요도랑 상관없다. 사람의 에너지, 의지력은 선택할 때 쓰이거든? 근데 일이 얼만큼 중요한지, 가벼운지에 따르지 않고 선택하면 그냥 그 에너지가 계속 쓰여.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일은 뭐지? 그 일은 뭐지? 바로 SNS랑 게임이야. 또는 유튜브. 이 영상 볼까? 저 영상 볼까? 얘를 볼까? 쟤를 볼까? 게임은 어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칼을 쓸까? 총을 쏠까? 벽 뒤로 숨을까? 여기서 에임을 잡을까? 총을 바꿀까? 차를 탈까? 오토바이를 탈까? 지붕 위에 내릴까? 미드를 갈까? 탑을 갈까? 바론을 잡아야 되나? 궁 W로 가야 되나? W 궁으로 가야 되나? Q를 지금 써야 되나? 어때? 다 선택이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니넨 지금 정신 나간 것들이야. 월즈 2024 봤냐? 페이커의 갈리오 아씨.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밤늦게 공부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어떤 상태인데 밤이 늦으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로 밤이 되는 거야. 보통 이제 아저씨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걸 이제 참는 거란 말이야. 끊는 건 없어. 그런데 금연에 돌입한 사람이 담배를 예를 들었을 때 금연에 돌입한 사람이 그 의지가 꺾여서 한 대 펴버리는 게 아침일 것 같아, 밤일 것 같아? 밤에 모든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 뭘 참았겠어? 너희들의 삶을, 교육비를 벌어 제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참을 일들이 있습니다. 참고 웃고 속으로 화가 나지만 억지로 웃으면서 하루를 보낸 어른은 밤이 되면 의지력이 좀 바닥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는 좋은 말이 많이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 저녁이 되면 의지력이 바닥나면서 나쁜 소리, 싫은 소리가 막 입 밖으로 튀어나가.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지. 이거 어른들의 삶이면 학생들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지력이 바닥이 난 상태로 밤이 돼. 밤 깊은 시간에는 사람이 감성적으로 바뀝니다. 잔잔한 음악 하나에 막 마음이 뭉글뭉글해져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환경 설정이야. 내가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도록 내 주위를 모두 다 치우고 체력과 의지력을 어떻게든 보충하기 위해서 카페인, 고카페인을 때려 먹고 스누피 초코우유를 막 쪽쪽 빨아먹고 밤늦게 공부를 한다고. 그럼 어떤 상태가 돼? 새벽 2, 3시까지 몽롱한 상태가 돼. 한 새벽 3시 반쯤 잠들어. 학교 가기 위해서 7시 반에 일어나. 너네 나이 때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잖아? 하루 종일 멍 때려. 참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의지력이 충전이 안 된 상태로 깨어난단 말이야, 아침에. 억지로. 좀비로 일어나잖아. 최악이야. 잠은 충분히 자시고. 잠은 충분히 자고, 내가 해야 될 건 언제 하겠어? 의지력이 남아있을 때 해버려야 돼. 야, 공부하고 게임하는 게 맞아? 게임하고 공부하는 게 맞아? 공부하고 게임해. 공부하고 놀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지력을 관리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 어른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업이 있어. 업. 해야 될 거. 맞지? 학생의 업이 공부고 어른들의 업은 노동이야. 그렇잖아. 야, 어른들이 놀 거 다 놀고 술도 마시고 게임하고 일하냐? 일 끝내고 노냐? 노래방 갔다가 노래 다 부르고 일하러 오냐? 일 다 하고 노래방 가냐? 그것만 봐.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일어나서요, 에너지가 충분히 많을 때 노동을 합니다. 노동하면서 에너지를 쓰지요.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어차피 의지력이 다 썼고, 여가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저녁에 자기 시간 가질 수 있죠. 근데 왜 공부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나 이거 한 판만 하고 공부하면 안 될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봐. 공부가 되겠나? 미친놈이지.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디서 왔어? 너희들이 수학을 떠나서 말이야. 어떤 과목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내려고 하잖아? 야, 이거 되게 웃겨. 학생이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걔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노동하면 어떻게 일할지 보여버려. 선생님이 예전에 고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가르쳤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고등학생 중에 의대 간 애들도 있고 서울대 간 애들도 있고 고대, 연대 이런 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선생님이 학원에, 특히 수학학원에 조교가 필요하면 그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봐, 방학 때. 왜? 나한테 배웠잖아. 이해가 돼? 1번, 내가 어떻게 가르칠지를 아는 친구들이야.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아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 일하는 태도가 어떨지 뻔히 보여. 얘네 공부하는 태도 보면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는 거 봤을 거 아니니. 그럼 그 친구들 조교로 써보잖아? 와, 진짜 일을 잘해.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완벽하게 정비례 하는 건 아닌데,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얘가 나중에 어른 돼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일 정도야.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기본적인 태도는 궁리해라. 남이 떠먹여주는 걸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기초, 기본, 응용, 실력 이렇게 여러 책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이 방식은 궁리를 안 하는 아이들이 보통 쓰는 거야. 떠먹여주는 공부인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이 안 하는 게 뭐냐? 궁리하지 않아.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하지를 궁리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선생님이 설명해줘요. 저는 방법을 외울 테니까. 최악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하지 않아. 고등학생부터는 궁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네가 혹시 만약에 기타에 흥미가 있어, 기타를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타의 원리, 6개의 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베이스 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스트로크는 어떻게 쳐야 되는가?
아르페지오의 타법은 어때 해야 되는가?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잡아야 되나? 왜 F 코드는 줄을 다 잡아줘야 되나? 그것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찾아내서 궁리해야 돼. 게임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야. 그러면 궁리하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돼? 몰입해야 돼. 몰입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 환경 설정. 나를 방해하는 요인을 다 없애라. 여러분들 방에 혹시 컴퓨터가 있으면 다 거실로 내보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간에 핸드폰이 있으면 다 내보내야 돼. 딱 공부만 해야 돼. 그리고 노는 공간 가서 놀면 돼. 환경 설정. 두 번째, 에너지 관리, 의지력 관리.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몰입을 할 수 있어. 근데 뭐에 몰입하면 안 돼? 노는 거에 몰입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뭐 남학생들은 막 이상한 거 찾아보고 막 이런 거에 몰입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몰입이 돼.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해요. 말도 안 돼. 게임 한 판만 하고 공부할게요. 말도 안 돼. 날 새고 공부해요. 미친 짓이야. 이것 때문이야. 너네가 만약에 날새 공부하잖아? 그럼 새벽 1시부터 한 6시까지 공부한 분량은 낮에 1시간도 안 돼서 끝낼 수 있는 분량이었을 거야. 이해됐을까? 일의 선후차성의 문제야.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 달라져. 라면 끓이는 거 생각해 보라고. 물을 끓이고 면 넣고 뭐 이렇게 스프 넣어야겠죠? 물을 끓였다가 불을 껐어. 물이 식어가고 있는데 그때 라면 넣으면 어떻게 돼? 엉망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같은 일을 하고 일의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부터 궁리하세요. 지금 뭐 누구누구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주 선생님이 미션을 준단 말이지. 여기까지 끝내 오라고. 기본적으로. 안 돼.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꼴랑 중3 과정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거 훈련시키는 거야,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가방 싸요. 잘 마무리해 오세요. 이번 주 문제 풀이는 건 여기까지야. 곱셈 공식까지.